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우리 신민정 주목님이 이제 한 달 정도 후면은 목사가 되십니다. 네. 목사가 되시고 네, 이 목사가 되려면은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청빙 투표를 했을 때 만장일치, 천원 찬성. 공산당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압도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반대표가 한 표 있었는데 네. 기권표 한 표 있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예. 우리 준목님은 100% 지지를 받았고, 예, 정말 교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6월 4일에 우리 신민정 목사님 부임식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곧 목사가 되세요. 잘 안 하는데요. 웬만한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 부임식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라는 말을 쓰지 말자. 부를 떼어버리자.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가 어디 있어. 뭐가 좀 많이 모자라 보이잖아요. 예, 그냥 목사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부목사라고 표시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절대 부목사라는 호칭은 쓰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할 일이 많으시고 또 돌보실 대상이 많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고,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갑자기 전할 소식이 또 이 시트콤과 같은데요. 네, 전광훈 씨의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알박기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이슈를 다루면서 항상 제가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정광훈 씨, 우리 용서했습니까?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제일교회가 2주를 하지 않겠다. 2주 불가 선언을 했어요. 2주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500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원래는 버티다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8구역, 지금 장이 10구역에서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장이 8구역에서 이제 사우나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임시 거처로 쓰려고 한다라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주민들의 반발과 이 성북구청이 관련 법안으로 불허를 했더니 그걸 핑계 대면서 지금 언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찾아서 간 건데 또 다른 알박기 하려고 한다라는 논조로 보도했다면서 이제 언론 핑계를 막 대고 있어요. 언론을 핑계 대면 안 되지. 그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맹성하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화나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장이 8구역에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게 무산이 된 다음에도 조합 측에다가 계속 4월 중에 이제 이주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나 건물 때문이 아닌 거죠. 이 지금 우리 평화나무 때문에 스텝이 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전광훈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경찰이 이제 무혐의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다시 북부지검. 네, 다시 조사라고 그렇게 경찰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조사 사실은 이제 재수사 요청인데 사실상의 재수사 명령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진짜 500억을 수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전광훈은 정말 특수공갈에다가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거 굉장히 센 겁니다. 예.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구속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이 토지거래 불허 공문을 이 성북구청 측에서 교회에 보내고 바로 이렇게 막 반발을 한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는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꽤 늦은 열흘 이후에 뭔가가 틀어졌는지 알 수 없는 속사연으로 꽤 늦은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장애 8구역으로 진짜로 이주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제 예배 공간으로 쓴다라는 내용을 좀 잘 전달을 한다던가 좀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갈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 준비나
이 액션이 대처가 없었죠.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사를 가려고 했던 게 맞는가? 그게 사실은 이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야, 그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저기들 교회 영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공간을 비워줘야 이제 500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공간 비우고 뭐 새로 지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뭐 교회 활동을 뭐 중단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지? 갈 데가 있나? 이 사람들이 뭐 저 수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야 뭐 빈 공터에다가 대충 짓고 하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을 텐데 또 그 공터에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대체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저렇게 나가면은 게다가 또 저 전광훈이가 뭐 예를 들면 어디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안 빌려주게.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뭐 그냥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500억 합의 때도 야, 저거 어떡하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이 사우나 매입건으로 해가지고 이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500억 이상의 보상금.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무슨 건축비 새로 짓는 예배당 건축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500억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냥 보상금 500억 이상. 예. 대토부지 730평. 그렇지. 또 아파트 2채. 그렇지. 이거를 이제 받기로 한 건데 안 간다? 그럼 줄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500억 못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받은 80억 정도가 그렇죠. 또 있거든요. 네. 20억대는 뭐 또 썼대. 네, 27억, 28억 가까이를 썼더라고요. 어쨌든 80억은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장이 19구역에서 지금 장이 19구역은 사랑제일교회가 포함된 그 재개발 구역인데요. 정비 계획을 아예 변경하겠다. 500억 보상하고서 사랑제일교회까지 포함해서 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약속을 어기면 협상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빼고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이게 작년 10월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못 나갔지. 안 나갔고 그 연말 기다리고 3월 기다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가더니 결국에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보셨을 짤이 뭐냐면 중국에서 네. 안 나가겠다 했더니 거기 빼고 나머지를 다 그냥 밀어버리고 지하를 파고. 네, 맞아요. 짤이 돌아다니는 게 있었죠. 정광훈 씨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 친구 중에 그 목사인데 별명이 부처인 애가 있습니다. 네, 그 자비심이 아주 많은 애인데 걔 저희가 한번 애둘러서 물어봤어요. 니네 동네 교회가 온다. 목사니까 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뭐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광훈이야. 그럼 뭐 바로 그냥 첫 마디가 뭐야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혐오 시설, 혐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자꾸 지금 언론에서 사랑제일교회랑 자기를 악마화시키고 나쁘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고 가짜 뉴스에 지금 속아가지고 우리 자신과 교회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서 본인들이 입주한다고 하니까 사우나 건물에 반대한다는데 그게 언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오죽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뜩이나 예전에 코로나 한창 퍼졌을 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거부하고 대면 예배 강행해가지고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이 확진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그 기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치를 떨었거든요. 그렇죠. 혐오 기피 시설이 됐죠. 그 한가운데 코로나 대환장 파티를 했던 게 광화문에서 했던 게 정광훈 씨입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 알박기 해가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방사기 만들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명도 집행을 6차례 7차례나 방해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랑제일교회 오는 것을 순순히 환영하지 않겠죠. 환영할까요?
이건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는 사업 기간이 늘려지는 것보다 그냥 돈을 많이 주고라도 이제 그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 협의를 진행했던 건데 너무 번복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협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기만 빼고 사랑교회 제일교회만 빼고 정비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1, 2년이 추가로 걸릴 거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 측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빼고 정비 계획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광훈은 이뿐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으로부터 그렇죠. 그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김기현이가 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 자리에서 해촉했다. 네. 그래서 이거 전광훈이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쳐내는 둘 다 쳐내는 구조예요.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이 조사가 있는데 네. ARS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7.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ARS가 그렇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3,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성별, 지역, 뭐 이념, 성향, 정당 지지도 어딜 보더라도 전광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다수예요. 절대 다수예요. 근데 전광훈은 자기 추종자들 앞에서 내가 나서야 뭐 내년에 그 국민의힘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 네. 뭐 또 이렇게 뻥카를 치고 있단 말이죠. 좀 적당히 뻥을 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 500억이 틀어진 이 판을 보면서 좀 본인이 적당히 해야겠다라는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또 이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자기 추종자들한테는 윤석열과 나의 공동 정권이다. 광화문이 없었으면 정권 교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아멘 또 이런단 말이지.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지는 못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을 차려서 윤석열을 비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비난하고 공세를 퍼붓는 그런 그림인데 윤석열까지 척을 지면은 이제 굉장히 좀 자기는 힘들어지죠. 교인들 앞에서 그렇죠. 뭐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면이 안 서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500억 알박기 관련해서 우리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경찰에다가 했단 말이죠. 또 최근에 방역법 방역법도. 방역법. 작년 2022년 3.1절 때 집회 방역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 또 불송치했어요. 예. 왜 경찰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권력에 또 옹깨가 됐어요. 응? 그런데 또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면이 안 섭니까? 예, 아니. 경찰이 예를 들어서 송치하고 검찰이 이제 무혐의로 처분하면은 이 말이 돼. 네. 검찰이 이제 윤석열 측할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게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엎어가지고 이거 재수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참 평화나무가 너무 미운가 봐요. 정말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전광훈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무엇으로? 그 장위시장 우리 상인들 그 전광훈 교회 때문에 손해봤다고 해서 이제 소송하실 때 저희 교회가 또 평화나무가 도와드렸거든. 그걸 갖고 사기죄로. 도대체 내가 무슨 사기를 저질렀다는 거지? 뭐 이야기 보니까 추정하기로는 재판해봐야 안 되는 거 알고도 상인들을 속였다 이런 건데 그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로 인해서 무슨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득을 본 게 뭐가 있어? 한 푼도 얻은 게 없을 뿐더러 게다가 속았다면은 상인들이 속은 거지 전광훈이 속을 일이 나요? 전광훈이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 또 전광훈을 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전광훈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충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국민의힘에서 뺨 맞고. 그렇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내가 뭔데?
그 고소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정광훈 씨의 속마음은 용민아 그만해라. 너라도 가만히 있으라. 자, 그러면 않습니다. 네, 저는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광훈아 그럴 수 없지. 끝까지 내 평화나무가 끝까지 울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청한 게 네. 물론 그 500억 알박기에 대한 그 부당이득 특수 공갈도 네. 재수사가 마땅하고 네. 방역법도 불송치한 게 경찰이 그렇게 불송치한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검찰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야. 게, 네. 네, 당연합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마치 또 약간 제 뇌피셜에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광훈아 너도 좀 작작해라. 그런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네? 아니 그 차원을 넘어섰지. 이미 저 윤석열이가 너무 나댄다. 큰일 났다. 그리고 하늘 위에 태양은 하나지 정광훈이가 지두 태양인 채 하고 있는 건데 용납할 수 없다.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건데 앞으로의 처분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단건으로 유죄가 나면은 얄짤없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전광훈을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 저 교인분들이 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요즘 계속 저 전광훈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전광훈이 이제 미워지지가 않아요. 미운정이 드셔. 미운정이 들었어. 그래서 인간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정광훈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네, 지금 팽당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이 느껴져요. 정말 정광훈 보면서 더 이상 미움이 사라져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참 사실 뭐 우리가 정광훈 미워가지고 이렇게 운동 벌인 건 아니죠. 법 잘 지키는 한국 교회가 돼서 사회로부터 존경도 받고 기본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평화나무가 운동을 전개한 거지 뭐 누구를 연맥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정광훈과 같은 비상식적인 또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상보다 더 큰 예수상 천안에 라고 했던 그 화학구 이사장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했던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 앞서서 불교 계열의 어떤 그 유령 법인을 내세워서 봉안단 사업을 시도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기념관을 세워서 뭐 동방의 예루살렘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그 은혜로운 소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유령 사찰의 이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찰을 등에 업고 봉헌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틀어지니까 기독교로 와서 이제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상을 짓겠다고 하는 대한불교 임재종 국원사 사찰 대표로 이렇게 네 아마 이게 이제 불교 임재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계열인데요. 아무튼 이 유령 사찰이 지금 한국 불교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예산시 덕산면으로 옮겨져 있어요, 주소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소가 이 한국 고건축 박물관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국보급 되는 이 건축물들을 10분의 1 모형으로 제작해서 이 박물관을 지어놓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살펴봤더니 이 한국 고건축 박물관을 사들이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60억 원의 이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4억 원 계약금을 지불하고서 우리가 여기 주소 좀 쓰겠다라고 했더니 주소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년 만에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파기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이 주소지를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지금 이 한국 고건축박물관 쪽에서는 이 주소지를 되찾으려고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왜 이 파기된 시점이 언제쯤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이 계약이 틀어진 시점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그런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봉안당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개신교로 눈을 돌려서 갑자기 예수님을 예수상을 세우겠다고 했던 거예요.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태진아 씨, 태진아 씨 어디 어느 교인이야 집사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찰에서 부르면 부처님은 나의 동반자
네. 그분은 이제 그 노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네. 치지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불교와 개신교를 다 넘나들면서 이 봉안당 아니 돈이 사업을- 되니까 그렇지 뭐 예. 돈이 되니까. 네, 이 봉안당 사업의 이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 현행 장사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단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봉안당 사업을 차릴 때 아주 이 완화된 법을 따르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런 엄청난 그 크로스오버가 어디 있어요. 불교 이 사찰 대표로 예. 있다가 여기가 어그러지니까 바로 예수상을 짓겠다고 나서. 아, 이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지금 이 황 이사장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천안시가 건축물 착공 신고를 불가 처분을 했었고 이 예수상 그렇지. 짓겠다는 네. 이 테마파크 네. 이 건축 허가를 취소했던 처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상태예요. 피해자들이 이 황 이사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기자를 만나서도 자기가 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자기 입장을 강변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개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이 종교를 등에 업은 지금 사기 혐의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아유. 지금 여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지만 수수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오호. 이 천안시의 이 불허가에 음. 대해서는 막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자기 의견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황 이사장의 말을 듣고서 그 테마파크에 관련해서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일이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아 정말 웃음만 납니다. 어떻게 이런 참 종교 간의 화합 대화. 저희가 이 천안 예수상 관련해서 사기 행위로 네.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 고발건이 취합됐다고 경찰한테 네. 연락이 받았는데 이미 사기건으로 네. 복수의 다수의 피해자들의 네. 소송이 진행 중이니 네. 예, 저희가 취합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미 고발된 건이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 보수 개신교는 타종교를 벌레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뭐 또 대화의 대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같이 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제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저기 한신대 신학대학원만 보더라도 인근의 화계사 또 네. 인근의 또 성당과 함께 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우리 이 성탄절이나 이럴 때 또 좋은 일들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근데 이 예전에 그 사학법 개정 네.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외부에 그 이제 그 이사를 이제 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뭐 그때 뭐 개신교 사학은 물론이고 천주교 불교까지 다 단체로 들고 일어났는데 와 그때 그분들이 손잡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익 앞에서. 네, 이익 앞에서, 그 돈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 전광훈 집회에 성우 스님이 나와가지고, 성우 스님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성우 스님이 다음에 복수하기를 그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전광훈이 이렇게 서로 그냥 정말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 보면은.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지난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했던 과천시 시의원 그 윤모 씨 의원이 최근 재판에서 검찰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네. 검찰이 150만 원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저희도 이전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의원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번에도 또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재판부가 분명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니까 이 과천시 시의원 윤모 씨와 관련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인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에서 이제 진정서를 서명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윤리위에도 시 윤리위에도 이 의원을 제명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예, 규탄 서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을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신천지의 거의 본산이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들이나 여러 조직들의 신천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침투해 있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과거 신천지 활동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위 사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도 네.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 이단 출신인 사람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렇죠. 발판을 놓아주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적인 포교 방식에 학부모를 이제 둔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 예, 그러면서 재판부에 그 윤 의원이 반성하는 척하면서 또 마치 자신이 신천지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외에도 지난 2014년 그리고 18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그 당시에는 또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예요. 아, 민주당이었어요 그때는. 예, 예. 의원이나. 이건 뭐. 그래서 지역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신천지 연루 의혹을 이제 계속 거듭 부인했는데 네. 이 선거 때마다 신천지 이력에 대해 유권자를 속여서 시의원에 당선됐다라고 네. 이제 이 신천지 피해자들은 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이 네. 이제 2005년부터 이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활동해온 좀 오래된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과천을 비롯한 전국 지역 대상으로 연대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천시의원 윤 씨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이제 진정서를 이달 말쯤 이제 취합해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QR도 뜨고 있고 네. 예, 홈페이지에 저희 들어가시면 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 성명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좀 호소하겠다.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반사회적인 집단인 신천지가 네. 정치권에 개입하고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통하여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어떤 행태들을 근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당선되고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공익보다는 특정 종교 집단의 네.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 수단화될 수 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움직임에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네. 윤 씨가 이 신천지 건물에 상당수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서 층수 완화하자 뭐 이런 어떤 특혜성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실제 정치에 이 신천지 특혜와 신천지를 위한 정치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서명 운동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신천지까지 어쨌든 정치가 이 종교 이익을 실현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종교가 정치에서 필요한 거는 가르침, 교훈 그리고 사회 공익적인 역할뿐이에요. 예전에 그 90년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 중심으로 기독교 재산관리법을 만들려고 그랬어. 아니 불교도 저렇게 사찰 네. 그 재산 예. 그렇죠. 보호하고 또 보장해 주는데 왜 기독교는 그런 게 없냐. 그런 것도 만들려고 했었다고요. 결국 입법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정말. 없어도 충분히 해먹고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그 항상 개신교는 말이죠. 다른 종교가 뭐 좀 덕을 볼 것 같다 싶으면은 막 형평성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또 어떤 이득을 보면은 그거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렇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떨 때 그 번성하고 부흥했고 성장했냐면은 탄압받을 때, 억압받을 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과 기득권과 맞섰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정말 세인들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평판도 얻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려고 기득권이 되려고
하면은 미움만 사지요 지금처럼 예? 전광훈처럼. 예?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개신교가 제대로 나서야 될, 종교가 제대로 나서서 쓴소리를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광훈의 그 말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정치 지도자는 목사 특히 자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딴 뭐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권분립이 성경에서 나왔다. 쥐가 뭔데 통제를 해? 선지자, 제사장, 네. 그리고 왕 이렇게 상권분립이 나왔는데 이제 내가 선지자니까 내 말 들으라 이거죠.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지자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럼 항상 배척받는 그렇죠. 아파트 삶을 두 채 살았고 이렇게 막 욕심내지 않았어요. 500억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관련한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네. 영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고 돌아오시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야당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야당도 주사파 정치만 때려치우십시오. 어떻게 하여 특별히 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간첩 수준에 갔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만 결렬해서 정상적인 민주당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신 김진표, 정상적인 야당으로 가야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한국교회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내가 황교안 대표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석을, 그것도 내가 영상을 보니까 뭐 몇 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 만큼 뭐 수십 석을 달라고 했다.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래요? 아, 이건 거짓말. 변고문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전광훈이, 정광훈 얘기는요, 그냥 공개 영상만 봐도 다 나와요. 하긴 그래. 전광훈이 그 당시에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해서, 황교안하고 이게 끝났다. 저는 이제 우리 동지 우리 공천 받으러 가자. 황교안한테. 네. 공천장 받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전광훈이 우리 변고문한테 끝났다고 저희가 내일 당장 공천장 받으러 가자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내가 수없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KBS가 기자회견 내 한 것 전체 풀을 다 올려놨어요. 숨소리까지 하나도 안 자르고. 이게 역사상 처음이요, 처음.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원 가입소에 전광훈 추천이라고 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이중당적자인데. 하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당 저쪽 당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와라. 예. 확인서를 안 주면은 당신 각서를 써라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라도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정강훈 목사하고 지금 좀 국민의힘하고는 좀 끊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국민들이 보는 게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냐, 편협한 일부 극단적인 세력에 네. 계속 안주할 거냐, 이걸 바라보는 바로미터거든요.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권 지도부에 훈사하듯이 막 계속 언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28만 명이었어요, 당원이. 근데 이번에 80몇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그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반만 잡아도 30만 명은 우리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밑보이면은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은 응집력이 있잖아요. 한번 모이라 하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들 행사해봐야 그렇게 모일 수가 없거든. 그 응집력이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내치는 거예요. 집회는 중단되는 표시를 돌려왔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드라마가 많은 사회거든요. 이 교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네, 영상 보시는 동안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다가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다가오는 16일에 가장 먼저 뵙고 싶은 분을 모셨어요. 단원고 2학년 8반 고 지상준 군의 어머님이신 강지은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벌써 9주기가 됐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버텨내면서 살아왔고요. 하루하루가 좀 너무 아픈데, 주기만 오면 또 거기에 또 그렇지.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예,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이게 그의 직업이에요, 그 새끼들이. 예.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좀 정권이 바뀌면서 좀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이제 예, 가해를 가하려고 지금 왔고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노란색을 입고 노란색 현수막을 거는데 그렇죠. 예, 자유당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유대한호국단인가 뭐 그런 사람이 후원을 해서 노란색으로 현수막을 도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 데려오는 생명안전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밑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연장선상이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여전히 가지고 가면서 노란색에다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겠거니 보면은 네, 그렇게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뭐 인간 이하의 짓거리들을 해요. 자기들 색깔로 빨간색으로 하든가. 뭐야 이게 대체? 그러니까요. 요즘은 정당 색깔이 좀 서로 뭐 바뀌어서 달리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당이 파란색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산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기억신날 이제 안산 그런 조직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원 요청을 했답니다. 이제 아까 그 서울에 있는 보수 단체들 정강훈을 따르는 많은 저희 강화문이 있을 때 가해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초빙을 한답니다. 와라라고 그렇게 안산은 좀 현안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역 주민도 아니잖아요. 그 다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한두 사람, 세 사람 정창옥이라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그 신발 던진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계열이야, 그 사람. 조원진 계열. 맞아요. 아들이 그쪽 당에 뭐 공천 받아갖고 지난 선거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가족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가해가 있다고 하니까 분노가 올라오네요.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상준이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상준이가 지금 없으니까 되게 막 예쁘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평범했어요. 학교 가기 싫어했고 잠도 많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또 학원 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막 지쳐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다니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막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막 그런 아이들이 부각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뭐 예술을 잘했다, 뭐 공부를 잘했다, 뭐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뉴스에 나오고 사연들이 나오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냥 평범했어요. 저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김장하 선생이라고 그 저기 창원에 계신 그거는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탱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평범한 게 뭐 평범한 게 특출나야 뭐 훌륭하고 뭐 더 뭐 의미 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아이고 말씀하시면서 고등학생이었네요. 평범한.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아이는 이랬어요 하고 얘기를 못한 게 지금도 조금 미안해요. 아유 참.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예쁜 시기에 그 고생하던 고등학생들. 네네, 고생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어떻게 그날 또 기억을 또 돌이키시는 게 너무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상준이하고 어떻게 마지막 대화는 언제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기억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때 아이들이 학업을 끝나고 수학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오후에. 그런데 이제 가방도 가져가고 캐리어도 같이 가져갔는데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태워다 줬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너무 마르고 힘도 없고 막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잘 태워가고 태워왔는데 이제 학교로 갔으니까 맨날 이제 사랑해, 잘 갔다 와, 오늘도 화이팅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이가 이제 다는 거가 약간 오르막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사랑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어느 누구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상 하던 그 사랑해 화이팅 이거를 못해줬던 게 내내에 남아 있어요. 네. 당연히 평범한 하루였어야 되는데요.
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별 말씀. 네. 좀 시기가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온 국민들이 이 4월에 봄바람이 불 때 마냥 봄을 즐기지 못하고 다 아파하는 4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예.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권 하에 진행됐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해 좀 어떤 마음이시고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많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고대하셨을 텐데. 예. 네, 촛불 집회랄까요? 그거를 지나면서 기대를 가졌죠. 이제 대통령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정권을 지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때는 너무나 말도 못하게 초창기부터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은폐하고 막 모독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래도 해줄 줄 알았어요. 저희하고 같이 단식하시고 같이 그러셨고 항상 진상규명 할 때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사실은. 믿었는데 첫 해는 막 사안들이 많았죠. 북한이랑 막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기다렸어요. 이제 그리고 네네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준다잖아. 기다려봐. 지금은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기다려봐. 그랬으니까 일찍 그랬어요. 근데 두 해째도 되니까 또 사안이 매번 나라 일이 생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또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라고 가습기하고 같이 저희 세월호 진상규명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자 이러시면서 미루신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에 기한이 너무 짧기도 했고 예산도 적었고 조사인원도 적었고 조사건만으로는 조사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1년 6개월을 더 연장시킨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버리시네요. 결과를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믿었으니까. 믿은 만큼 또 많이 힘든 배신감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끝나기 전에 저희가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노숙 단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진상규명하고 아이들 안산에 데려오는 거 그리고 트라우마 이제 센터라고 저희 트라우마 관련된 것들 이런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좀 저희가 좀 너무 좀 안타깝고 화도 나고 믿었던 만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특검도 있었고요. 사참위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군요. 진짜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방금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세월호 진상규명 다 된 거 아니야? 이러고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시고 또 특검에서 막 이 사람들이 되게 막 공격적으로 어디도 압수수색하고 어디도 압수수색했다 뉴스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정작 저희가 요청했던 수사 과제에서 2가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DBR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 조사 방에 개입하지 않은 해야 될 의무들을 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BDR은 이제 차는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배는 블랙박스를 BDR이라고 부릅니다. VDR.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는 흉내만 내고 다 면죄부를 주는 그런 특검이었죠. 그게 지금 수장이었던 대통령이 지금 되신 거죠.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은 4.16을 비롯해서 4.16에 분노한 시민들이 결국에는 촛불로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정권이니만큼 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도 아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당시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검사. 임관혁. 임관혁 검사가 우병우 라인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그때 그 우병우는 그 4.16 연대에서 그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책임자 처벌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라인을 어떻게 특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수사 지휘를 맡길 수 있는가? 윤석열이가 맡겼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때 좀 한창 말이 있었죠. 물론 그 뒤에 또 특검이 있었지만, 윤석열이가 또 그랬었어요. 저 자신이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 같다, 진실을. 그래서 뭐 저기 나름의 어떤 그런 특별 수사팀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 저기 책임자가 임관혁이야, 우병우 라인. 왜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로는 진상규명이나 뭐 책임자 처벌에 관한 뭐 얘기가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 저희는 국가 책임과 인정하고 사과해라라는 게 1순위예요. 일단 1순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박근혜가 그 세월호로 구속이 되고 산 건 아니거든요. 국정농단으로 사는 거죠. 네네, 탄핵인데.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사면 복권을 해줬어요. 박근혜를. 그거부터도 너무 분통치고 막 그런데 윤석열이가 윤석열이라고 하셔도 돼요. 성열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성열이 이러면 너무 친한 것 같고 윤가가 윤가도 윤가. 그건 또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방금 그 우병우 라인이라든지 임관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와 있고 저희가 면담 신청일을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제가 요즘 제 기억식을 앞두고 이런 자리가 많이 갔는데 면담이란 단어가 그렇게 안 들어와서 면회 신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면회를 좀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뭐 503호 옆에 504호에 가시든지 뭐 어쨌든 그래서 면회를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면담 요청을 하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대통령으로서 면담하기보다 역사의 심판을 받고 면회를 가는 게 빠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희가 뭐 구치소에 면회 간 적은 없지만 최초로 한번 가보는 것도 저희가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저 세월호 참사를 이용만 했을 뿐이지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뭐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임관혁을 갖다 앉힌 것만 해도 그건 뭐 말다한 거지 뭐 그러면.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래도 유죄를 줬던 특조위 조사방해건이나 뭐 사찰건이나 이런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1심 때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 검찰이나 막 법조계가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무죄를 다 줘버렸어요. 윤석열 정권 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화가 나고요. 아직 이제 특조위 조사 방해건도 있고 해경건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무조건 무혐의로 줄 것 같고요. 또 기무사 사찰을 또 이태원 참사도 지금 400몇 명 가족들을 통장을 받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 세상에 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네네네. 아예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인간 말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가족들도. 네, 저희도 기무사가 사찰을 했어요. 애초에 바로 참사 나자마자. 이게 어떻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를 열어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좌도 미수습자는 그것까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뒷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를 제일 처음에 6일째부터 기무사 문건에 보면 요것도 조금 조현천 2014년 4월 4월 참사가 나고 6일. 엿새 뒤에 기무사에서 저희를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종북 세력. 네. 이제 빨갱이라고 하기에는 유가족인 거고 가족을 잃어서 너무 막 슬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종북 반정부 세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빨갱이까지는 못 부른 거죠. 반정부 세력이 된 이유가 정부가 역할을 안 했으니까 반정부 세력이 됐겠지. 대가리 받고 있어야지. 그런데 정말 피오름을 울고 있는 가족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다니 이게 진짜 이게 나랍니까?
이런 놈들이 집권하면 안 돼요. 정말 아주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 이태원 참사를 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지 않아요. 더합니다 이게. 더해요. 더 악랄하죠. 더 악랄하죠. 더 악랄하게. 네. 어떻게 가족을 잃은 사람의 분향소를 이름도 영정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일주일 동안 애도하고 마세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예. 저희 세월호 참사 그래도 같이 울어해주고 그래도 쇼를 했거든요. 박근혜가 와가지고 저기 같이 꽃을 가짜 울음 주고 네. 어떤 섭외하는 할머니 모셔다가 같이 울어주고 했거든요. 예. 그 할머니는 대체 누구야 대체? 사진마다 나오셨던 분. 네네. 그랬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울음도 없었고 울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한 나라의 수장이잖아요.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 생명한테 존중해줘야 되고 그걸 이런 거에 애통해야 하고 아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근조도 이름도 근조라도 없는 그런 리본을 달게 하고 그마저도 기간 정해서 없애버리고 퇴행하는 것 같아요. 이태원은 사라졌어요 지금. 너무 참사. 악랄합니다. 네. 많은 가족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뭐 분향소 설치했다고 뭐 몇천만 원 서울시가 2,000만 원에 9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했죠. 벌금인가요? 사용료를 네. 광장 사용료. 네. 자식들이 진짜 저희 골 때리는 놈들이야 진짜. 네. 오세훈 시장이 저희 강화문 시의회 앞에 기업관이 있잖아요. 외식기업. 그게도 매달 33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것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가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오세훈이 인간도 아니네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이 수도 서울의 시장을 합니까? 그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세훈한테 덕본 사람이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세훈 찍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멍청한 선택을 하고 말이야. 이게 이제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는데도 좋습니까? 오세훈이가 시장돼서? 정말 진짜 이게 전에 투표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 용산 참사를 보고 또 어떻게 그런 놈을 또 시장을 시키는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정말 부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계속 겪으실 텐데 그나마 좀 함께 연대해 주셨던 분들이라든가 좀 따뜻했던 기억 좀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평화나무에서도 이 귀한 시간을 저한테 불러서 얘기해 주시는 별말씀 하십니다. 진짜 감사한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구수위가 돼도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억식 앞두고 감정이 올라오고 좀 눈물을 이렇게 흘려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좀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장에서 저희가 단식할 때 같이 단식해 주셨고요. 같이 걸을 때 같이 걸어주셨고 저희가 상준이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저희가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에 비교해가지고 항의 방문했거든요. 아이를 끌어안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노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그 새벽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옆에 계셔줬거든요. 그리고 날밤을 새니까 목포도 막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농성할 때 청운동 앞에서 농성할 때도 저희 앞에 5겹씩 경찰이 둘러싸요. 그럼 시민들이 저희를 못 봐요. 그 안에 저희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네네. 그때도 여기 이렇게 교통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또 저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를 찍는 게. 네. 그랬는데 막 버스 지나가면서 그 위에서도 막 이렇게 에코백에다 물러갖고 던져주시고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희한테는 고마우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 저희 하정교회라고 안산에 계시는 감리교회 네네 박인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생명안전공원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세요. 그 달마다 아이들 이름 다 불러주시고 희생자 이름 다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뭐 촛불교회 너무 많죠. 작은 교회들도 너무 많고 한번
시민들도 강주시민연대라든지 대구시민연대 뭐 예. 이런 분들은 9년째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시고 피켓팅도 계속 해주시고 너무 많죠. 일일이 얘기 다 말씀드리려면. 네.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뵐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내 자식이 왜 갔는지 원인을 알려달라 이걸 넘어서 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선박들이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해피아 세력들이 계속해서 설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치. 누구든지 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이 규명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 자체 명칭이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거든요. 그게 저희의 정의가 다 내려져 있어요. 저희가 당했지만 제가 서울 처음에 참사 때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을 겪는 마지막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한테. 그러면서 뛰어다녔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살고 있고요. 뭐 저출산 문제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데요. 일상을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은데요. 코로나 겪었을 때 처음에 겪으신 분들 막 손가락질 당했어요. 니네가 위생이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서 그렇게 됐고. 맞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피해들을 입었어요.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건데 그거를 살기 위해서 저희가 뛰어다닌 거고 노숙도 했고 삭발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인터뷰 오는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탁 막혀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 또래가 자라면 그 나이 또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소양축제 무슨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앞에 집 앞에 편의점 가셨다가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직장 끝나고 한잔 하러 가신 분들도 있고 왜 그게 공격을 받아요? 그 자리에 왜 있었냐냐요. 갈 수 있죠. 대한민국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니 불법 집회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당연히 또 매년 있었던 행사고 그런데 거기 가서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 그런 국가 정부면은 그만둬야죠. 국민들이 모이면은 안전대책 세우는 게 그거는 이게 무슨 덕목이 아니라 그렇죠.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거기 갔냐고? 야 너희들은 왜 지금 거기 있냐? 빨리 그만두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제 연대가 있는 일은 결국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내 자식 왜 죽었는지를 넘어서 이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장 좀 마음이 힘드셨던 뭐 일도 있을까요? 많죠. 여전히 세월호냐? 여전히. 언제적 세월호냐? 그 말은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지겹다. 언제 막 그렇게 또 아이 팔아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뭐 시체 장사한다. 시체 장사는 솔직히 지만원 씨가 5.18 때부터 계속 공격했던. 그렇죠. 그거를 지금 깜빵 갔어요, 지만 감옥 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논리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식 팔아서 돈 도와달라고 노숙하고 머리 깎고 가족들이 장기가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요. 자식 잃은 슬픔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네. 아니,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저는 누군가가 하신 말씀인데 유가족, 너도 네 자식이 한번 그렇게 돼봐라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본인이 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 사회에 인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이제 유가족분들이 가장 이제 바라시는 거는 진상 규명이겠어요. 침몰 원인은 뭐 어떻게 논란이 많으니까요. 네. 조사를 명확히 했든 못했든 간에 그게 논란은 많으니까 그건 차후로 치고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온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조 반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9년이 되도록 그건 아직 안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사참이 끝나면서도 되게 무력감이 들었는데 무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든 구조 세력이든 중대본이든 정부 고위 간직이든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그 자리예요. 무능하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네.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무능으로 이렇게 참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무능해서 그랬다. 어찌할 수 없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네. 만약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이 진상들이 다 규명이 됐고 또 그것이 바로 잡아졌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생각이 들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네. 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거기 그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데요. 크게 보면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 되고 주권을 지켜야 되고 당당히. 근데 그 사람 무능을 모자라서 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뽑아졌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죠.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고쳐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생각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제 유가족분들과 같이 마음을 보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셔서 연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연대하는 게 가장 힘이 되실까요? 함께. 네. 함께 해주시면 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네. 니들 옆에 내가 있고 잘못했을 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아픔을 겪는 소수 약자들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나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하고 그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절대 저렇게 못하죠. 지금 정강훈 그 목사 막 집회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강화문 분향소 있을 때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저희 가족들한테 했어요. 진짜 그 내상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가족들이 엄청 생겼어요. 아니 그런 인간이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분을 안 쫓아내시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장 합동 통합 2단 사이비 지정 왜 못합니까? 본인이 뭐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얘기도 했고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했으면 아웃시켜야지. 그 아들 또 사위 아들하고 며느리가 또 장신대 들어갔대요. 아유 진짜 이러니까 이거 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파들 사이비들한테 너무 감정 소비하진 마시고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우리의 그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이 소금 뿌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이득에만 취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기 이득에만 취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듯이.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내 아이가 당할 수 있었던 일을 당하지 않게끔 저분들이 앞장서 주고 계신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세월호 참사 후에 2년 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해서 몰락했지만은 저는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는 그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들이 이런저런 정치적 그 기술을 써서 한 2년 더 한 건데 윤석열 정권도 저는 이태원 참사로 이미 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지지율은 뭐 곤두박질 쳤고 오늘은 또 20%대가 또 나왔어요. 한국갤럽이. 저는 이 정권은 이제 조만간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정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문재인 정부의 그 결국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못한 그 업보
그 업보에 대한 아주 맹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날까지 결국에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저게 뭐 공격하시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다수의 지지의 힘을 믿고 가족끼리 손잡고 가면 끝까지 함께 가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근데 이제 5.18 어머니들이나 민주열사 어머니들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정권을 믿지 말아라. 정권을 믿지 마라. 정치를 믿지 마라. 네네네. 어느 대통령이 돼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길게 보시고 네, 정권을 믿지 마시고 가족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을 믿으시고 저희하고 같이 손잡고 가시면 그래도 조금 힘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참 어머님의 그 말씀이 참 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국민들이 본인들의 투표와 선출로 세운 정부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또 정치권에서 다들 이제 뭐 1년 선거가 1년이 안 남았니 2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울산 시민이 예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는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 사람을 찍는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 진짜 엉망인데 그런 사람이 나온 출신이 김기현 지금 당대표시죠. 네네. 그 사람 지역구에서 그런 말도 나왔고 그 사람이 지금 당대표신데 기억식에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온답니까? 안 온답니다. 참 이 얘기 꼭 들어서 국무총리도 안 오시고요. 부총리도 안 오시고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 안전의 날이 있어요. 4월 16일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때는 추모 기간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안전 점검도 하고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인데 교육부에서 다 빠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행안부에서 이제 고문을 보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대로 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부. 아니 교육부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신 곳입니까? 나라를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곳에서 행안부에서 보낸 거 그대로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거의 지우기나 다름없는. 네, 세월호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조금 짧고 길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 안전의 날을 청했던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지워지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안전해지냐. 지금 안전하지 않거든요. 학교 가다가 그렇게 다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성수대교 때 좀 되짚어 보시면 그 옆에 성수대교 지나가면서 무학여고, 무학여중 가던 아이들도 많이 희생됐어요. 그렇지. 네, 일터에 갔던 부모들도 그랬고 산포백화점도 일상을 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교육부가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곳에서 뭐 진보 교육감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게 교훈을 새겨야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씀을 이런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기억식에 안 온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뭐 관심 받기라는 것이고 이런 인간이 서문시장은 가고 뭐 야구 시구는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와서 회 먹고. 회 먹고 그렇지. 회 먹을 시간도 있는 거야. 저기 부산에 그 횟집 가가지고. 이런 놈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건 정말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더욱 힘차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 모시고 4.16 구죽에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상준 군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내 아이가 안전하고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여전히 9년째 애쓰고 계시는 이 유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분들과 연대하고 계속해서 이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지상준 군 어머니 강지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기부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